오늘도 놓치지 말고 반드시 알아야 할, 꼭 알아야 할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스픽스가 콕 집어주는 뉴스, 스콕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제 앞에 김민하 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자원부국에 살게 됐어요. 드디어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조금은 나고 있었던 적도 있다는데. 잠깐 나왔었죠. 네. 네, 이미 뭐 이제 폐광이 되긴 했지만. 그렇죠. 그게 이제 다시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로 됐는데 그걸 다시 윤석열 대통령이 석유가 펑펑 나는 나라로 펑펑 나는 나라로 네. 만들어 주겠다고 국민한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난 너무 어제 막 머리가 혼란하더라고. 혼란스러웠어 정말. 이 어디까지 진짜 믿어야 될까? 아니 저뿐만 아니라 구독자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걱정이 없죠 뭐 우리나라는. 네. 아 근데 기왕 나올 거면 좀 많이 나오면 안 되나? 우리가 한 4년 정도 쓸 수 있는 양이라고 하더라고. 그 최대치가. 석유는 그런데 또 가스는 또 더 많이 쓸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뭐 가스니까. 몇십 년 쓸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하여튼 그렇게 실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왜냐하면 저는 70년 생이잖아요. 앞으로 70년을 더 산다는 줄 알고 네. 그래서 감탄했습니다. 야, 의지가 강하시다. 네. 아니 너무 어린 시절에 겪은 거라 다 기억은 안 나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우린 산유국이 됐다고 막 했다는 얘기를 어렸을 때부터 계속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근데 결국 그게 뻥이었던 거잖아요. 어찌 보면 그때도 사실은 석유 파동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국민들이 막 석유값이 막 폭등하는 상황에 물가가 막 20%씩 올라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1976년 1월에 연두기자회견 때 박정희 전 대통령이 갖고 와! 국민들 너무 힘들어하잖아! 내가 얘기할게! 그리고 갖고 들고 나와서 얘기를 한 건데 알고 봤더니 뭐 아무것도 없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요만큼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석유 드럼통에다 담아가지고 이렇게 보여주고 그냥 땡 이렇게 된 건데 지금도 물가 고통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한번 꿈을 좀 심어주고 싶었나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됐습니다. 아니 저희가 서두가 좀 길었는데요. 신문 일면 보여드리면서 바로 이 주제부터 오늘 얘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일만 석유가스 140억 배럴 매장. 근데 사실 이거 추정치기도 하고 최대 140억 배럴 이렇게 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제목을 달아놓으면 진짜로 140억 배럴이 매장돼 있는 건데 좀 이따 그러니까. 기사 내용을 쭉 소개를 해드리면 이것도 김이 확 빠질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긴 해요. 네. 그렇죠. 근데 기사 내용에서 설명해드리겠지만 대략 우리가 뭐 제가 이 한의학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네. 맥을 딱 짚었을 때 어떤 분들은 어떤 한의사 분들은 너무 많은 걸 알아내잖아요. 맥을 짚었을 때. 그렇죠. 근데 또 실제로 우리가 제대로 검사를 해보거나 하면은 그 맥을 짚은 거랑은 또 판이하게 다른 어떤 몸의 상태가 또 드러나거나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은 맥을 딱 짚었는데 석유 그리고 뭐 가스 140억 배럴 석유가 매장돼 있고 요 정도 그냥 나온 거다. 그러면은 실제로 그러면은 진단 들어가고 MRI 찍어보고 실제로 다 검사를 해보면은 어떻게 나올지랑은 전혀 다른 얘기인 거죠 이거는. 근데 일단은 저렇게 제목을 달아놨다. 김민하 평론가 비유를 너무 잘했다. 비율요? MRI 이제 찍어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뭐 찍어가지고 없네 안 나왔네요.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그만 아니야. 일종의 도박 아니에요, 도박? 그렇죠. 그리고 병이라는 게 또 MRI 찍는다고 해서 꼭 나오지도 않아요, 또. 그게. 그래, 그것도 그래. 제가 두통 때문에 병원에 갔는데 네. 무슨 뭐 10수가지 검사를 했습니다. 네. 원인이 없어요. 나는 두통이 있는데 원인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없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병이. 그거는 김민아한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왠지 느낌이. 근데 오늘 제가 위 대장 내시경 해야 되거든요. 제 뱃속을 탐사하게 생겼어요. 이런 경우엔 들여다보는 거니까 시추랑 똑같은 거잖아요. 겉에서 보는 거하고는 다를 수 있으니까 저도 오늘 결과가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뭔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렇죠. 근데 내시경도 성공 확률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렇죠. 한 번 뭐 쓱 한다고 해서 장기의 모든 거를 뭐 싹 뭐 우리가 확인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하다못해 내시경도 그런데 시추라는 거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찔렀을 때 정확하게 이제 그 내부의 모든 사정을 다 파악해서 찌르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천공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천공이 필요한 거야. 저 찔렀을 때 또 그게 확인이 되는 거냐 거기에 이제 어떤 자원이 있는 게 그 예. 성공률은 또 현저히 낮은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맞습니다. 될지 모른다. 제가 말씀드린 천공은 구멍을 뚫는다는 의미의 천공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염난 천공이 아니라 또 별의별 썰이 다 돌아가지고 말이죠. 자, 그리고 조선일보도 보여주십시오. 조선일보는 방금 봤구나. 동아일보. 네. 자, 이렇게 동아일보는 윤 영일반의 140억 배럴 석유가스 연말 탐사 시추 이렇게 돼 있는데 조선일보보단 약간 신중한 면모가 보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것이고 따옴표 쳤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주장한 거고 이 내용을 연말에 탐사 시추해가지고 확인할 거다라는 내용. 그렇죠. 네. 너무 지나치게 기대를 부풀리면 안 돼라고 하는 걸 일면에서 사실 보여주고 싶어 했을 거예요. 동아일보가. 그렇죠. 네. 그걸 의식했다고 볼 수 있고요. 좀 이따 동아일보 종합면 기사를 보여드리면은 그 이유를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경향신문요. 여기 있구나. 오른쪽에 윤 대통령 사진 밑에 관련되어 있는 그 기사가 있는데요. 근데 경향신문에서 더 눈에 띄는 거는 9.19 합의 효력 정지죠. 안전핀 뽑힌 한반도. 이 부분인데 어제 이거 관련 내용 저희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렸으니까요. 그건 좀 이따 저희가 또 다른 꼭지에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하여튼 진보 성향이 신문에서 바라볼 때는 저건 뭔가 아닌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당면한 문제는 한반도 안보 위기야. 이런 점을 좀 더 강조하는 데 방점을 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한겨레 신문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사실 진보와 보수의 차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보는 관점의 차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큰 틀 안에서 동해 윤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에서 발표한 내용, 그러니까 동해 영일만 포항 영일만 있는 데서 가스와 석유가 발견이 됐다고 발표한 내용하고 그 다음에 9.19 합의 무력화 두 기사를 중심으로 해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새로운 기사니까 윤 대통령 발표 내용부터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윤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에 나와서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다. 윤 대통령 발언에서도 보다시피 자기가 분위기는 다 띄워놨지만 책임 회피성 문장 내용이 말이 다 들어가 있긴 들어가 있어요. 보니까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했다. 올해 말 첫 번째 시추공 작업에 들어가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윤 대통령이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양은 최근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결과가 나왔다. 유수의 연구기관과 전문가들의 검증도 거쳤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90년대 후반에 발견된 동해 가스전은 300배가 넘는 규모고 우리나라 전체가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을 넘게 쓸 수 있는 양이다. 심해 광구로는 금색이 최대 석유 개발 사업으로 평가받는 남미 가이아나 광구의 110억 배럴보다도 더 많은 탐사 자원량이다. 이렇게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게 어느 정도 맞을 것인지 정말 이 정도가 나올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아일보 이면을 보시면 관련 내용에 일단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면에서 보도를 했고요. 동아일보 이면은 준비가 안 됐습니까? 그러면 3면 보여주십시오. 탐사 성공률 20%, 전문가 시추해볼만 경제성 불확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엇갈린다고 하는 얘기를 전하고 있어요. 그렇죠. 일단 지금 정부가 밝힌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면 네. 정부가 그동안의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 정부 주장은 이렇습니다. 지금 상당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세계적 에너지 개발 기업들이 개발에 참여 의향을 밝혔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참여 의향을 밝혔다? 그렇죠. 이게 미국의 액트지오사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그 액트지오사라는 회사를 통해서 이 기본적인 자료를 그쪽에 줘서 분석 결과를 받은 거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을 좀 설명드리면 2022년 석유공사 내부에 광개토 프로젝트 팀을 꾸렸다라는 거고 이름이 또 광개토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이게 지난번에 앞서 말씀하신 대로 동해 가스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고갈이 되면서 그럼 추가로 뭔가 이 주변에 좀 추가로 찾아가지고 뭔가 자원이 있을 만한 곳을 찾아가지고 추가로 한번 개발을 해보자
요런 이제 취지로 만든 팀인 거예요. 그러니까 1998년도에 동해에 가스가 발견이 돼, 천연가스가 발견이 됐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그때 시끄러웠거든요. 근데 그걸 실제로 시추해서 하기 시작해서 준비 작업까지 해서 상업 생산을 시작한 게 2004년. 2004년부터 2021년까지 가스를 생산을 실제로 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산유국 반열에 올라갔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근데 2021년 보니까 이제 더 이상 개발할 게 없는 거야. 개발을 해도 이게 생산성이 맞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광구를 폐쇄하는 작업도 이거 복잡하더라고 보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다 빼냈으면 거기다 다시 물을 집어넣든 뭘 하든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2022년부터 자 이제 우리 다른 자원 개발을 좀 이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아. 개발해야 되지 않겠어? 탐사해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광개토 프로젝트가 가동이 됐다. 그렇죠. 네. 그 팀을 꾸려서 그러면서 1년간 우리나라의 해저를 탐사를 했고, 특히 경북포항 인근 동해에서 이 지진파와 슈퍼컴퓨터 등을 활용한 그러한 데이터 수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축적한 데이터를 이 정부 표현에 의하면 세계적인 심해 탐사 기술 평가 기업이라는 거예요. 액트지오에다가 의뢰를 했는데, 네. 이 업체가 앞서 말씀하신 가이아나 광구 탐사에 참여했던 인사가 꾸린 기업이다라는 거고요. 거기에 데이터를 보내가지고 석유공사가 지난해 말에 회신을 받았는데, 네. 석유 가스 보존량 최대 140억 배럴이라는 결과 보고서를 받았고, 그거를 갖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면 시추 탐사를 해라 이렇게 승인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물론 액트지오로부터 평가를 받은 뒤에도 정부가 가스공사가 자체 평가와 검증 작업을 거쳤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유수의 전문가들이 확인했다라고 주장하는 게 이런 대목일 텐데, 그래서 올해 말에 실제 해저의 구멍을 뚫어서 이 과연 자원이 존재하는가 네. 시추 탐사를 시작을 할 것이고, 네. 그래서 매장량, 매장 지역이 확인될 경우에는 2027년부터 2028년에 공사가 진행이 되고 2035년이면은 상업 개발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실제 만약에 석유가스가 이 정도 분량이 매장된 것으로 확인이 되면은 한국은 단숨에 세계 11위권의 산유국으로 발돋움하게 된다. 이게 이제 정부의 주장입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게 가능한 시나리오냐를 좀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말씀드린 동아일보의 이제 전문가들의 얘기는, 네. 동아일보 3면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거기에 담겨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국내 해역에서 유망 구조를 찾은 것 자체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유망 구조는 뭐냐? 유망 구조가 뭐냐면 석유나 가스 등의 자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층 구조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자원 탐사를 할 때 처음부터 막 다 헤집어 갖고 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외부에서 지진파를 보내보고 그걸 통해서 컴퓨터로 분석해보고 해서 내부의 해저 지형, 집안, 암석이 어떤 형태인가를 관찰을 하는 것인데, 그때 지층 모양이 석유나 자원이 아마 이렇게 품고 있을 것 같다. 이런 모양이 나오면, 그러면 이걸 이제 뭐 유식한 말로 트랩 구조다. 트랩은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보통 이제 우리 얘기하는 것처럼 퇴적층에서 석유가 나오는 거잖아요. 가스가 나와도 이건 고생됐대. 그때 뭐 여러 가지 나무든 뭐 고사리든 그렇죠. 막 다 눌려가지고 엄청나게 뭐 오랜 시간 동안 높은 압력이나 고열에 이게 형질 변경이 되면서 거기에 이제 석유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석탄이나 이런 지구과학의 것들이. 전문성이 있으십니다. 네. 심리학과니까 내 대신 설명해 주는 거야. 그 정도는 좀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아무튼 네. 하여튼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모여 있을 만한 그런 구조가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좀 저는 의아스러운 게 뭐냐면은 지금 6-109라고 하는 거잖아요. 6-109가 크게 위아래로 두 개 있더라고요. 그 위에 공구가 하나 더 있고, 방금 전에 저 신문 지면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은 거기에 탐사는 어느 정도 다 했어요. 저렇게. 그래서 광구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하는 것들은 거길 다니면서 계속 본 거야. 주로 퇴적층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곳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기 계속 지진파 쏘고 지금까지 계속 탐사를 했던 곳인데 탐사를 더 할 때 많이 남았었나? 더군다나 동해가스전 주변이라며. 그럼 그 가스 나왔으면 그 주변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얼마나 샅샅이 뒤졌겠어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저렇게 턱 하고 튀어나오는지 그게 뭐냐? 네. 우리가 찾을 때는 몰랐는데 액트지오가 그걸 분석을 하니까 여기는 있을 것 같아. 요 구조가 확인됐어. 그러니까 데이터는 갖고 있는데 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 작업을 맡겼더니 외국에서 볼 때 외국 분석하는 게 액트지오라는 데도 뭐 논란이 많긴 하던데 미국에 있는데
네, 그렇게 뭐 대형 큰 회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네. 직원 숫자 1명에서 10명 사이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회사긴 하던데 뭐 교육업체라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뭐 하여튼 그런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고문인강한 뭔가로 뭐 참여하고 있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엑소모빌 출신의 과거에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가이아나의 그 광구 사업을 했던 그 사람이 사실상 꾸린 업체다 뭐 이렇게 돼 있어서 아마 그 사람하고 관계가 있는 뭐 관료적인 뭐 이런 사슬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뭐 적어도 나름대로는 개런티가 있으니까 뭐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니까 적어도 믿을 만한 어떤 업체야라는 게 증명이 되니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했을 텐데 어쨌든 간에 이 업체가 분석을 해보니까 그 구조가 있습니다. 그게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지진파 쏘고 난 다음에 쏘고 돌아오는 게 뭐 그 우리가 딱딱한 지형이나 아니면 약간 액체 형태의 어떤 뭔가가 있다고 하면은 돌아오는 게 이 속도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 데이터들을 보고 이 정도면 가스나 석유가 있을 것 같아라고 여기서 판정을 해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지금 유망 구조가 확인됐다. 네. 전문가들은 이렇게 평을 하는 건데, 그래서 그것 자체는 의미가 있는 거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 인정을 하더라도 그래서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 현재는 자원이 있을지 확실하지 않지만 최소한 시추를 해서 자원이 있는지 확인할 수는 있겠다는 단계라는 거다. 그래서 뭐 시추를 시작하는 것 자체는 합리적인 결정일 수 있다. 이렇게 일단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추정 자원량, 그러니까 아까 140억 배럴이라고 한 거, 그게 실제 매장량과 차이가 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가 된다는 겁니다. 물리 탐사 단계에서는 자원이 많아 보이더라도 실제 탐사에 돌입하면 자원이 없거나 비용을 들여 채굴할 만큼 충분치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번에 발견된 영일만 유망 구조 역시 탐사 시추를 해봐야 자원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또 어떤 전문가는 유망 구조라 하더라도 세계적으로 석유 탐사 성공률은 20% 내외다. 또 낮은 지역은 10%가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부 설명도 지금 20% 정도라는 거 아닙니까? 성공률이. 뒤집어 얘기하면 실패율이 80%에 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140억 배럴의 자원의 존재 여부를 그러면은 이 증명할 수 있는 거냐, 확인할 수 있는 거냐, 이건 아직 의문이라는 거고, 또 탐사 시추를 통해 자원이 있다는 걸 확인하더라도 잠재 자원량에 따라서 채굴하지 않게 될 수도 있다. 이런 대목도 있습니다. 즉 채굴에서 얻을 이익보다 발생할 비용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되면 채굴 사업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또 이 전문가는 이렇게 얘기해요. 영일만의 경우에는 현재 수준에서 경제성까지 거론할 시점은 아니다. 시추를 통해 자원 채굴에 성공해야 최소한의 경제성을 판단할 수 있고 위치가 바다인 만큼 매장량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매장 자원량이 확인되더라도 이걸 다 꺼내 쓰는 건 아니다. 땅속에 있는 자원을 얼마나 생산할 것이냐를 봐야 되는데 원유는 30에서 40%, 가스는 최대 80%까지 채굴해서 쓸 수 있는 것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는 이 지적을 해요. 현 시점에서 섣불리 기대를 키워서는 안 된다. 물리 탐사 단계에서 추정 자원량을 대대적으로 발표하면 자칫 실제 매장량이 그 정도라는 오해를 할 수 있어서 자원 개발 선진국인 미국 등에서는 추정 자원량 발표에 따라 자원 관련 기업 주가가 요동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물리 탐사 단계의 자원량과 실제 시추 이후 확인한 추정량을 엄격하게 구분해서 용어 사용을 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주가가 주식시장에 이 관련 종목들이 막 오르지 않았습니까? 막 15% 뭐 상한가 막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 그렇죠.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게 잘한 거냐 좀 의문이고, 그러면 이런 호재가 나왔으면 국내 에너지 개발업체들이 막 들썩들썩 해야 되는데 에너지 개발업체들은 또 신중한 입장이래요. 한 에너지 기업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심해에서 정확히 어느 지역에 어떻게 구멍을 뚫어 탐사에 나설지 검토 분석해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또 어떤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 상업 개발에 들어가려면 지금부터 최소 10년은 걸리는 긴 싸움이다. 그리고 국내 기업들의 사업 기회가 주어지는 거냐도 좀 미지수인 게 정부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메이저 자원 개발 기업을 유치하겠다라는 계획을 내놨기 때문에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외국 업체들과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를 노려볼 수도 있겠지요. 뭐 이 정도 얘기를 하고 있다. 뭐 물론 나오면은 대박이죠. 좋죠. 뭐 많든 적든 간에 나오면 좋고, 지금 가능성은 20%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20% 가능성으로 나중에 가가지고 우리가 얻을 이익을 생각하면 진짜 삼성 반도체 뭐 기업 가치의 4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뭐 2,200조 그렇죠. 원? 환산하면 2,200조 정도 된다고 계산을 해놨던데. 근데 뭐 우리가 한 500조 들여가지고 2,200조 얻을 수 있다고 하면 그것만으로도 성과라고 할 수도 있을 그렇죠. 테니까. 그 동해가스전이 기사를 보니까 한 1조 얼마 들여가지고 2조 얼마의 수익을 얻었다고 한 220% 이익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동해가스전이 4,500만 배럴 가스를 생산했다고. 그 다음에 이제 문을 닫았는데요. 17년 동안 거둔 매출이 2조 6천억. 그러니까 순이익이 1조 4천억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1조 2천억 정도 투자를 한 거예요. 투자를 해서 1조 4천억 원의 이익을 얻은 거죠. 그러니까 뭐 이거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건데 자원 에너지 개발로는 수익을 별로 못 냈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게 평가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 기대가 컸는데 기대에 못 미쳤다 이런 평가들을 동아일보 3면 관련 기사에서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제 실광고에 대한 관심까지 지금 같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한겨레 신문 사면에서도 굉장히 경제성 추산까지 갈 길 첩첩이다 이렇게 이제 관련 내용을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다른 거는 거의 다 이제 겹치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은 관심이 좀 되더라고요. 자원 개발 에너지 업계에서는 땅 밑은 파봐야 알 수 있다. 뭐 이런 반응을 해놨다 그래요. 그러니까 섣부른 기대는 금물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실제 생산 개발 원가와 판매 가격 간 상관관계 등을 따지는 경제성 평가도 현 단계에선 진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연말 시작하는 시작업을 통해 매장량을 확인하더라도 실제 생산에 이르기까지 예기치 않은 장애물이 등장할 수 있다고 하고요. 지금 영일만 앞바다는 굉장히 심해라고 하잖아요. 바다 깊이가 이렇게 얕으면은 지금 바다 위에서 시추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추공이 이렇게 쭉 하고 뚫고 내려가야 되는데 이곳 자체가 뭐 수십 몇백 미터다. 그럼 거기에 힘이 전달돼서 뚫어야하면 그 밑에 또 지층을 뚫고 내려가야 되잖아요. 훨씬 더 돈도 많이 들고 개발하는 단계가 쉽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평가들을 지금 하나도 국민들한테 얘기하진 않은 거잖아요. 여기에 이 밑에 있답니다. 그거는 뚫어봐야 합니다. 여기까지 얘기한 거잖아요. 그 외국 기업이 보니까 이만큼 있답니다. 이렇게 설명한 거에 불과한 거 아니에요. 그게 물리탐사 단계고 그 다음에 시추 탐사하고 그 다음에 이게 정말 경제성이 있는지 경제성 평가나 경제성 확인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개발 생산을 했을 때 얼마나 이익이 있을지 판단하고 난 다음에 실제 생산하려면은 이번에는 있는지 자원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시추공이고 실제로 자원을 뽑아내기 위한 시추공은 훨씬 더 크고 규모가 있어야 되잖아요. 시추공 또 뚫어야 되는 거예요. 그 비용까지 다 아마 감안을 해야 되는 단계까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메리츠증권이 보고서를 어제 또 마침 냈던 모양인데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답니다. 시축 이전까지는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 정부가 발표한 탐사 자원량과 실제 매장량은 구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추정한다고 하는 이 탐사했을 때 탐사 자원량은 145억 배럴이지만 실제 매장량은 얼마가 되는지는 그건 또 뚫어봐야 아는 문제고 실제 매장량이 이만큼이라 하더라도 투자 대비 생산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또 평가해서 실제로 뽑아 올리는 양은 정말 얼마 안 될 수도 있고 또 기대보다 많을 수도 있고 지금 변동성이 너무 크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 시총 5배 가치고 뭐 2035년에 상업 개발을 한다는 등 이런 장밋빛 전망을 그려주면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면 사실 의문이 드는 게 왜 했을까 이런 거죠. 사실 이 얘기를. 그러니까 왜 이 시점에서 했느냐. 사실 좀 의아하잖아요. 국정 브리핑을 한다는 것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왜 대통령이 또 직접 나왔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럼 정치적 부담감이 클 텐데 이런 계속 의혹이나 의문이 꼬리를 물게 되는데 한겨레 신문 사면 보여주십시오. 이런 기사가 싹 들어가 있어요. 깜짝 발표에 산업부도 당황. 대통령 실서 결정.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산업부가 오히려 지금 이거 주무부처잖아요. 깜짝 발표에 당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오전 9시에 윤 대통령이 직접 국정 현안에 관해 발표할 수 있다는 설명을 출입기자들한테 알렸다고 하고요. 발표 직전에 알려준 거라 그래요. 발표 주제도 시간도 공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 시간이 10시였는데 8분 전에야 출입기자들한테 공지가 나갔다고 합니다. 방송사들은 급하게 생중계를 준비하느라 뭐 아주 분주했다고 하는데요. 오전 9시부터 15분, 30분 단위로 아프리카 정상들과 연쇄회담이 예정된 윤 대통령의 브리핑룸을 찾아서 4분 동안 발표하고 질문을 받지 않은 채 자리를 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산업부가 이것 때문에 술렁했다고 하는데 국정브리핑에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배석한 사실을 산업부 대변인도 오전 9시에 인지하고 9시께 인지하고 해당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 9시 40분에 기자들한테 전했다고 합니다. 장관이 어디를 갔는지를 대변인이 몰라요 지금 부처에. 엊그제 대통령한테 보고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보고한 다음에 대통령이 뭐 대통령실에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직접 할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산자부 장관한테 모르지 대통령 또 휴대전화로 빨리 와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왜냐하면은 대통령실에서 얘기가 나갔으면은 장관한테 직접 전화 안 했을 거거든. 그러면은 담당 뭐 과장이든 국장이든 동석을 해야 되는 상황일 테니까 장관만 달랑 들어가기 어렵잖아요. 그럼 산자부에 알려줘야 되잖아. 근데 산자부에서 전혀 몰랐다고 하는 거잖아. 장관이 대통령실에 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해석이 될지 모르겠는데 산자부 쪽은 깜짝 발표가 있은 것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결정한 사안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덕근 장관이 지난주에 확정된 결과를 대통령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어제 직접 대통령에게 탐사 결과를 보고했다. 그러니까 사전 예고 없이 극도의 보안 끝에 발표가 이루어진 배경을 두고 대통령실과 산업부 안팎에서는 부정확한 정보가 미리 유출될 경우 투자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지난주에 확정이 됐으면 사실 뭐 어제 대통령한테 보고를 뭐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사실 뭐 아니 뭐 그동안에 뭐 자기들이 막 여러 가지 뭐 외국 기업한테도 맡기고 또 자체 판단도 하고 막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결과 외국 기업이 지난주에 결과를 보내줬나? 하여튼 그걸 보고 됐어 이 정도면은 있을 가능성이 높아. 자 우리가 산자부 우리 장관님이 발표하셔야지. 그래도 대통령 발표하기 전에 대통령님께 보고는 드려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중대 사안이니까 그래서 엊그제 대통령한테 가가지고 산자부 장관이 보고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대통령이 인터셉트한 거지. 착. 장관이 무슨 내가 발표할 거야? 그러고 샥 하고 가져간 건가? 이게 그런 일이 사실 또 이 비일비재하죠. 사실 또 장관이나 총리가 뭘 좋은 걸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좀 대통령이 빛날 만한 거는 대통령이 채가는 경우도 있고 또 뭔가를 대통령이 해야 되는데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총리한테 던져버리고. 허나 대표가 어제 그러지 않아 똑같은 얘기했어요. 그런 경우들이 네, 있는데 근데 이거는 특히 그런 프로세스로 봐도 좀 생뚱맞은 게 특히 지금 어제 상황이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무슨 정상회담이나 이런 거를 하는 과정이었지 않습니까? 네. 동아일보도 비슷한 기사가 있는데 제목이 윤 예고 없이 석유 탐사 첫 국정브리핑 정상회담 일정도 조정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이 얘기를 발표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그리고 대통령실은 브리핑 시작 8분 전에야 윤 대통령의 국정브리핑 일정을 공지를 했는데 그리고 보안상의 이유로 상세한 내용은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고 하는데 당초 공지된 일정에는 브리핑 시간에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모리셔스와의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었다. 근데 일정을 조정한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뭐 예정됐던 회담 일정들은 모두 소화를 했다는 건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 질문도 따로 받지 않고 이 4분 만에 이 얘기를 한 다음에 얘기하면 슉 하고 가버렸잖아요. 가버렸다고 그랬잖아요. 네. 왜냐하면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 일정이 있어서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 일정이 ING로 진행 중인 거예요. 진행 중인 건데 뭔 아프리카에서 정상회의 한다고 정상들을 막 한국으로 불러들인 거잖아 사실은. 그렇죠. 그걸 막 하고 있는 와중인데 갑자기 10시에 갑자기 잠깐만요. 나 저기 석유 나오는 것 좀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잠깐만 좀 국민들한테 발표하고 올게요. 예, 여러분 석유 아시죠? 석유 그 나오는 얘기 좀 하고 올게요. 그래가지고 그걸 막 얘기한 다음에 산자부 장관이 발표도 되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나? 사실은 발표 안 해도 됩니다. 누구도 보도자료를 내도 되는 내용이에요. 사실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신문에 날 건데 어차피. 그렇지. 뭐 이 정도 내용을 앞서도 쭉 말씀드렸지만 이게 실제로 그 정도가 뭐 매장이 된 건지도 모르고 경제성이 얼마나 있을 건지도 모르고 실제로 어느 정도나 뭐 뽑혀 나올 건지도 아직은 모르는 상태의 이런 내용을
굳이 제 생각에는 네. 장관까지 나서서 뭐 얘기를 해야 될까요? 보도자료 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래도 장관 정도는 뭐 봐줄 수 있을 것 같아. 장관 정도는 중대사 아니라 그러면서 발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대통령까지 가는 건 약간 도박에 가까운 거 아닌가도 싶은데. 그래서 대통령이 그렇게 가져가서 예를 들면 가져가서 본인이 발표를 했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정무적 판단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그렇죠. 있는 거여서 네, 당연하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매장량이나 사업성을 확인하기도 전에 대통령이 매장 추정치를 발표하는 것이 섣부른 판단으로 보인다. 하락세의 대통령 지지율을 전환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 발표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 이런 얘기가 이제 안 나올 수 없다는 거죠. 이런 식의 얘기가. 근데 그 생각했어요. 어제 발표한 거 보면서 시초금 5개 뚫는다고 하잖아요. 원래는 5개도 모질란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뚫는 거야. 윤 대통령 임기 내는 계속 뚫는 거지. 나올 겁니다. 이만큼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원래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저희가 20%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5개는, 그래서 5개가 됐나? 20%니까 5개 뚫으면 100%가 될 수 있으니까 확률이 높아지니까. 그 계산법은 그게 맞는 계산법은 아닌데, 네. 아니긴 하지만 그냥 제가 네. 농담 삼아서 말씀드린 거지만. 독립시행이기 때문에. 네. 근데 어찌됐든 이게 변화 가능성이, 그러니까 변수가 너무 많은 거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석유가 여기 찔끔 있는 것도 문제고 이건 상업 생산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스도 역시 마찬가지고. 변수가 너무 많은 거를 대통령이 그 리스크를 다 짊어지고 국민들한테 발표할 때 왜 정무적 판단을 안 했겠어? 당연히 했겠지. 그래서 국정브리핑으로 이름을 만들었나? 어제 발표를. 그랬을 가능성도 저는 있어 보이는데요. 한겨레 신문 5면 보여주십시오. 자,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 침묵한 채 국민 수시 보고할 것. 그 코멘트 안에 들어가 있는 건 윤 대통령 발언이에요. 이게 윤 대통령이 방송 생중계로 국정 현안에 설명하는 국정 브리핑을 처음 열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국정 브리핑 원래 한다 그랬어요?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이 국정 브리핑을 수시로 할 예정이다라는 얘기 자체는 있었죠. 기자들하고 네. 좋은 자리에서 나온 얘기라고 합니다. 김치찌개 계란말이 그 자리인 것 같아요. 네, 좋은 자리에서 나온 얘기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나 그 소식 보기 싫어가지고 안 읽었거든. 거기에 있었구나. 저도 뭐 몰랐는데 이번에 이 기사들이 여러 가지가 나온 거를 읽다 보니까 그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근데 국정브리핑이라는 형식을 이전에 언급을 했으니까 그 형식을 빌려서 대통령이 와가지고 직접 국정브리핑을 한 거네요. 했는데 질문 안 받았잖아. 기자 질문. 시간이 없었나? 빨리 아프리카 정상회의 가야 돼가지고. 근데 그러면은 도어 스토핑을 대신하는 거예요? 국정브리핑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질문 안 받을 거면 그럼 일방적으로 브리핑하는 거야? 앞으로도? 그러니까요. 질문을 안 받을 거면 브리핑을 왜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한겨레 신문에서도 이 기사에서 지적을 해요. 무작위 질문을 받아 답했던 도어 스태핑과 달리 국정 브리핑은 특정 주제에 한정한 윤 대통령의 일방 소통으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 대통령 어제 질문 받지 않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요. 정치권과 시민사회를 이름을 빌린 거죠. 사실은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관여한 정황에 대해 윤 대통령이 직접 설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윤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다. 뭐 통화 사실 드러난 거는 뭐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대통령실에서는 윤 대통령과 이종석 장관은 최상병 사건 관련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수사권 없는 해병대 수사단이 군사법원법에 맞지 않게 혐의자를 많이 만들었으니 바로잡으라고 대통령이 야당을 친 게 아니냐. 뭐 이런 참모들의 제각각의 주장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렇게 국정브리핑 열었으면 이것도 브리핑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막 과시하는 것만 하는 거 이게 국정브리핑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걸 한겨레 신문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국민과 언론이 궁금한 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해주고 그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자랑하고 싶은 거 그것조차도 질문을 받지 않고 윤 정부에 들어서서 탐사 시작했대잖아. 네, 일방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장으로의 국정 브리핑이면 그게 그러면 무슨 효과가 있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 근데 갑자기 그 생각하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해가스전이 다 이제 고갈돼서 끝났어. 그러니까 다른 거를 어떻게든 찾아야 돼. 한국석유공사잖아.
그러니까 계속 해야 되는 거였단 말이에요. 윤 정부 들어섰기 때문에 특별히 시작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윤 정부 들어서서 이걸 뭐 엄청 강조하더만 대통령 자기나만 몰랐을 걸 하고 있다는 것도 내가 볼 땐 그래. 몰랐을 가능성이 있는데 신문 사설을 쭉 저희가 말씀드리면 오늘 저희가 쭉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를 다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경향신문 사설부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김민하 평론가가 다른 신문 사설도 말씀해 주세요. 경향신문 사설 제목이요. 동해 석유가스전 시추 설익은 발표 아니어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유국의 꿈이 현실화한다면 뭐 더없이 반가운 일이라는 건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지만 경향신문 사설에서는 하지만 아직 가능성을 거론하는 단계여서 성급한 발표는 아니었는지 묻게 된다. 더구나 총선 참패를 반성하며 시작한 국정 브리핑에서 심각한 안보, 경제, 정치 현안을 두고 자칫 희망 고문이 될 수 있는 발표를 선택한 점은 아쉽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지금 정부에서 여러 가지 발표한 내용을 전하면서 정부 발표를 보더라도 경제성은커녕 매장도 확인된 단계가 아니다. 확인을 위한 시추를 해야 한다. 근데 정부 관계자가 후속 브리핑을 하면서 2,000조 원의 경제 효과나 수출을 거론하며 다 된 밥처럼 홍보에만 마음이 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향후 시추 개발 과정에서 사려 깊고 투명하게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혹여 국민들 이해를 구한 일이 생기면 솔직하게 공개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희망 고문하고 국민들한테 실망감 주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한국일보 사설 말씀해 주실래요? 한국일보 사설 제목 동해 석유 가스 탐사 섣부른 기대 부풀려선 곤란인데요. 뭐 제목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당당하게 산유국 대열에 올라가지고 지금 뭐 이 원유와 천연가스 전량 수입하고 있는데 이걸 대체할 수 있다면 감격스럽고 기쁜 일이다. 국운까지 바꿀 수 있는 국가적 경사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도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재산성 아니냐. 네. 지금 동해가스전 앞서 우리가 설명드린 지금 고갈됐다고 하는 동해가스전보다도 더 깊은 심해 광구이기 때문에 생산비가 더 들 수 있고 석유가스 개발은 분리탐사, 탐사시추, 평가시추, 생산시추 이러한 단계들을 거치는데 지금은 이제 겨우 첫 단계다.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나왔을 뿐이다. 네. 본격적인 생산까지 가려면 10년도 더 걸린다. 아직 갈 길이 먼데 삼성전자 시가총액 5배의 매장 가치를 논하기는 이른다. 자원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투자와 도전은 계속돼야 하나 섣부른 기대는 더 큰 실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일일비하기보다 긴 호흡으로 국내 및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는 게 정부의 책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 네. 동아일보 사설 제목이 동해의 막대한 석유가스 가능성도 재산성도 미지수인데 네. 점점점이에요. 신청한 결과를 기대하기에 이른 감이 있다. 실제 매장 장과 상업화 가능성은 탐사 시추를 해봐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시추 성공률이 20% 정도로 예상되는데 석유 가스 개발 사업에서는 높은 수준이지만 여전히 실패 가능성이 더 크다. 석유가 나오더라도 채산성이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흥분을 가라앉히고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 네.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질 만한 소식이지만 굳이 국정브리핑의 형식으로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어야 했는지 의문이다. 총선 참패 이후 소통 쇄신 차원에서 시작한 브리핑이라면 복잡한 이슈를 두고 종합적 시각에서 설명을 하면서 국민 이해를 구하는 자리여야 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브리핑 시작 8분 전에 내용을 알리지 않은 채 일정 공지했고 대통령은 깜짝 발표 후 4분 만에 질문을 따로 받지 않고 자리를 떴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 사례도 언급하면서 네. 매장량과 경제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기대를 부풀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윤 대통령은 차분하게 시추 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했다. 하지만 발표 과정에서 매장 가치가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 수준이라고 호들갑을 떤 것은 정부다. 만에 하나 예상이 어긋나 후폭풍을 담당하는 것도 대통령의 몫이 되는 것은 물론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뭐 조금 이제 저희 구독자 처음 구독하시는 분들이 혹시 들어오셨다고 하면 뭐 저렇게까지 비관적으로 얘기를 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진보 성향과 중도라고 자칭 얘기하는 한국일보하고 동아일보까지도 심지어 이런 우려하는 점들을 얘기하고 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허황된 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렇죠. 비난을 위한 비난이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 말씀드리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정도 내용은 보도자료 뿌려서 언론이 보도하게 두거나 그럼 언론이 보도자료를 그냥 받아 쓰지 않잖아요. 추가 취재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조선일보처럼 야 이거는 정말 해보면은 혹시 몰라 대박 날지도 이런 거를 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언론이. 그래서 공적 영역에서 갑론을 막 하면서 이거 잘 될 거야 아니야 우려도 있어 이렇게 가면 되는 거지. 그리고 정말 좀 티를 내고 싶으면 장관 정도가 나와서 여러분 국민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지. 대통령이 아프리카 정상회의 하다 말고 갑자기 발 벗고 뛰쳐나와가지고 이걸 얘기할 일이냐에 있어서는 어떤 신문이든 의문을 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신문 사설이나 사설을 보여드려도 알겠지만 윤 대통령은 국정홍보의 회방뿐이야. 그렇잖아요. 윤 대통령이 나서니까 오히려 거꾸로 지금 우려가 더 커지는 거야. 어제 속보가 딱 왔는데 제가 뭐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면 이건 진짜 뭐 너무 헐뜯는 거 아니야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속보가 왔는데 제 옆에 있던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 야 이제는 별걸 다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별걸 다 한다라는 얘기가 지금 너무 대통령이 어려우니까 그 난국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참 별수를 다 쓰는군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역효과죠 사실. 그러니까 차라리 산자부 장관이 한다거나 보도자료를 뿌리고 되게 신중한 모습을 보였으면은 언론들이 막 가가지고 취재해가지고 정말 이게 진짜 가능성이 있다더라. 이슈가 오래 가고 좀 더 길게 가면서 좀 더 기대와 희망이 커질 때 대통령이 한마디 이렇게 탁 얹으면 훨씬 보기가 좋잖아. 그렇죠. 내가 할래. 뭐 싹 뺏어가지고 대통령이 나와서 쫙 발표한 안 돼.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대통령 안 돼. 잘못 뽑았어. 대통령 한번 하시죠. 김성환을 대통령으로 한번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 이슈는 여기까지 정리하죠. 네. 집 팔고 네. 한번 그 공탁금 마련해가지고 한번 가봅시다. 네. 네가 더 미워. 자, 다음 이슈로 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대통령실에서 9.19 군사합의 전체를 효력 정지한다고 발표를 했다고요.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서 발표를 한 거죠. 그 관련 소식을 전하고 있는 신문 내용 좀 저희가 전해드리면 좋겠는데요. 한겨레 신문 일면요. 아까 한번 보여드렸죠. 9.19 합의 전체 효력 정지, 남북 긴장 고조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일단은 첫 문장이 이거예요. 대통령실이 9.19 군사합의 전체를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것 때문에 어제 급하게 전체 효력 정지하겠다 이런 입장을 국가안보실에서 발표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김태호 국가안전보장위 NSC 사무처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위의 실무조정회의를 한 뒤에 최근 북한의 일련의 도발이 국민들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면서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그러니까 내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안보실은 합의 효력이 정지되면 군사분계선 일대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줄 것이다. 북한이 도발을 지속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추가적으로 취해 나가기로 했다. 이렇게 덧붙였다고 합니다. 9.19 군사합의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2008년 9월 19일 문재인 당시 대통령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남북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 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 만들어진 겁니다. 군사분계선 일대 상호 적대행위 중지 등을 담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겨레 신문 1면 말고 3면도 같이 보여주세요. 그럼 관련 소식을 저희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렇게 뜯어놓으니까 갑자기 헷갈렸는데 삐라 오물 갈등의 안전판 무력화, NLL 우발적 충돌 위험 가중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밑에 대북 확성기 재개 제도적 근거 마련 이 기사도 저희가 노란색 표시를 해서 따로 떼어놨습니다. 이 관련 내용이 여기 좀 더 상세하게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9.19 군사합의하고 어제 말씀드린 거는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걸로 이 북한의 오물 풍선 투척에 대해서 대응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려면 그러면 기존에 북한하고 맺은 합의나 이런 것들을 되돌려야 되는데 네. 대표적으로 판문점 선언이랑 그다음에 9.19 군사합의가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라고 네. 말씀드렸어요. 네. 근데 지금 윤석열 정권은 판문점 선언의 경우에는 이건 정치적인 선언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절차적으로는 이걸
되돌리거나 뭐 하는 따로 어떤 절차가 필요한 건 아니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9.19 군사합의의 경우에는 국무회의에서 이걸 의결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의 내용을 뭐 바꾸거나 뭐 무효를 선언하거나 하려면은 국무회의에서 이건 따로 의결을 할 사안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국무회의 열어서 이 9.19 군사합의에 대해서는 남북 간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이것에 대해서는 전면 무효다, 전체 효력 정지다 이런 결정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 근데 이것도 좀 논란이 있더라고요. 진짜 그렇죠. 효력 정지가 가능한 거야? 그렇죠. 문제는 요 한겨레 기사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게 네. 이 9.19 군사합의가 이 평가는 분단사 최초의 운용적 군비 통제 시도이다라는 호평을 받았고 한반도 평화의 마지막 안전판이라고 불렸지만 윤석열 정부는 군의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를 초래하는 나쁜 합의로 여긴다. 이런 입장차가 있긴 한데 그동안은 계속 그렇게 주장해왔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순차적으로 9.19 군사합의를 무력화하는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사실은 이 9.19 군사합의는 하늘에서, 바다에서, 땅에서 적대적인 행위나 이런 것들을 일정 이제 그 영역에서 금지한 것인데, 그러니까 군사 분계선 그 양쪽에 뭐 일정한 구역 내에서 서로 간의 적대 행위를 금지한다. 그러고 나니까 뭐 우리나라 보수 쪽에서 계속 얘기하기로는 우리 눈뜬 장님이 돼버렸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위에서 우리가 정찰도 하고 북한의 동향이나 움직임을 파악해야 되는데 그것도 할 수 없고 군사훈련도 안에서 할 수도 없고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거 맞는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쁜 합의라는 얘기가 나왔던 거고. 그렇죠. 북한은 여기에 대해서 그런데 자기네들이 이제 또 군사 행동을 해야 되니까 진작에 이제 9.19 이 합의는 무효다라고 주장을 했고. 네, 맞아요. 근데 우리는 그 연장선에서는 합의해놓고 왜 안 지켜?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되는 압박을 건데.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게 아니라 너네는 이게 무효야? 그리고 너네는 막 그리고 무인기 같은 거 보내? 우리는 그럼 공중에서의 합의는 우리가 그러면 이제부터는 없는 걸로 할 거야. 요게 이제 우리 입장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어쨌든 완전히 그러면 효력을 정지시키는 걸로 가겠다. 기왕 이렇게 된 거.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남북관계 발전법에 보면은 남북 합의서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때 기간을 정해서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이 효력을 정지하겠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기간을 정하도록 한 남북관계 발전법의 이 조항을 충족하는 거냐. 그래서 추상적이잖아. 그렇죠. 위법 논란이 일 수 있고 예. 그러니까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라는 건 사실상 무기한인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기간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무기한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 거냐. 이 법조항상 네. 이런 논란이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도 9.19 군사합의의 전면적인 효력 정지는 특히 서해 NLL 인근 접경 수역에서의 우발적 군사 충돌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된다는 건데 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북한이 지난달 26일에 이미 이 김강희 국방상 담화에서 한국 해군 해경이 해상 국경선을 침범하는 빈도가 잦아지고 있다라는 이유로 어느 순간 수상 수중에서 자위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한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서해상에서의 군사적 충돌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늘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바죠. 그렇죠. 네. 어떠한 이 남한 그러니까 남쪽이 그들 입장에서 볼 때 남측이 뭔가에 대해서 대응을 하면 그것은 서해에서의 어떤 군사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걸 이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북한은. 그래서 이제 이런 주장까지도 하고 있는 거고 GPS 교란도 마찬가지인 건데 그런 상황에 또 대북전단은 날린다는 거예요. 또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 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 대북전단 날려보내겠다는 거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 그런데 북측이 뭐라고 주장하고 있느냐? 대북전단 날라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는 또 다시 오물을 집중 살포한다. 이런 상황인데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 자제를 요청할 것인가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고려해서 접근하고 있다. 즉, 이 대북전단 살포를 사전에 단속, 제어할 계획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게 안 좋은 상황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우려가 제기된다는 겁니다. 2015년 정부가 확성기 방송을 제기하니까 전시 상태를 선포를 했었어요. 북한이 확성기를 겨냥해 화기를 여러 발 쏜 적이 있는데 그럴 가능성 또 그렇게 할 가능성도 사실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대북 확성기 재개 제도적 근거 마련 아까 노란색 저희가 표시했는데 김인하 평론가가 대략적인 내용을 다 설명해 주셨으니까
그건 따로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고요. 동아일보 3면 보여주십시오. 군 휴전선 5km 내 포사격 대규모 기동훈련 단계적 재개 검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런 걸 우려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버리면 북한도 똑같이 할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나는 우리 입장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북한은 훨씬 위험한 집단이거든. 그렇죠.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늘 벼랑끝 전술을 써왔거든. 그것도 먹힌다는 것도 알았고 사실 잘못된 뭐 학습 효과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 북한만큼 사실 어찌 보면은 굉장히 국제 제재를 많이 받고 그리고 경제력도 약한 국가가 살 수 있는 생존의 방법은 그렇게 굉장히 위험한 도발 같은 것들을 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그걸 계속 사용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해주면 더 위험한 방식들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 근데 지금 우리 정부가 얘기하는 거 보면 지금 대북 확성기 방송과 휴전선 인근 전방 대규모 훈련의 족쇄가 풀리는 만큼 당장 이번 주에 전방부대 2-3곳에 대북 확성기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하거든요. 동아일보 기사에 따르면. 그러니까 북한이 추가 오물 풍선 테러 등 재개를 하게 될 경우에 즉시 방송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0개 정도 이동식 확성기까지 합하면은 전방 지역 10여 곳에 지금 설치가 돼 있다고 하는데요. 이 설치 범위도 더 확대할 예정이라고 기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이 우리가 일단 이번에 공중 무력화하겠다 9.19 군사합의에서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우리가 발표하니까 북한이 9.19 합의 그러면 없는 걸 할 거야. 무력화할 거야. 이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북한이 한다고 우리가 똑같이 하면 안 되니까 최소한 안전핀 갖고 있으려고 지상에서는 적대 행위를 하는 것은 우리는 조항을 그대로 살려둘 거야. 이렇게 했는데 그것조차도 우리가 그냥 무력할 거야. 9.19 군사합의가 완전 싹 날아가 버린 게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군은 지금 백령도 연평도에서 K9 자주포 사격 훈련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휴전선 인근에서 공대지 폭격 훈련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데 북한이 만약에 포사격 등 무력 도발에 나서면 비례 상응 조치로 우리 정부는 그보다 더 고강도의 군사 훈련을 하거나 뭔가의 무력 시위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동아일보 기사에 따르면. 어떡하냐? 그게 예를 들면은 무력 시위와 훈련으로 끝나면 그래도 다행인데 문제는 항상 그 과정에서 우발적 충돌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안전하게 뭐 훈련이라는 게 안전한 게 없습니다만 어쨌든 큰 사고 안 나고 끝났다고 하면은 그래도 어떤 긴장도가 높아지는 상황을 잘 관리해 가면 되겠지만 그게 안 되잖아요, 애들 잘. 네. 우발적 충돌이 일어나고 그 우발적 충돌이라는 게 북한 입장에서는 북한은 사실상의 왕정국가 비슷하게 굴러가는 집단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그들은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뭐 악마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북한이라는 체제에서 예를 들면 북한군 병사가 이러한 상황에서 사망하거나 또는 어떤 뭐 부상을 당하거나 했을 때 그들의 체제라는 차원에서는 크게 타격을 받지 않을 거예요.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 근데 그렇죠. 우리는 우리 병사가 부상을 당하거나 심지어는 사망했다라고 했을 때 그런 우발적 충돌 때문에 우리는 엄청난 타격과 엄청난 부담이 걸리는 상황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경제도 개방되어 있는 경제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경제에 그렇죠.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크죠. 그렇죠. 그래서 강대강으로 갔을 때 사실은 손익을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그게 훨씬 더 거두리 이익이 많다고 그러면은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겠지만 냉정하게 봐서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뭘 얻는 거냐. 보수층의 어떤 이런 뭐랄까 좀 환호? 이게 윤석열 대통령 잘한다. 좀 속 시원하다. 이런 것 이상의 효과가 뭐가 있느냐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근데 지금 이 탈북 단체에서 다시 또 6일 전단 살포 또 하겠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모레 전단 살포 하겠다고 지금 예고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북한이 또 풍선 날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오물을 보내겠죠. 또. 그럴 때 우린 그냥 그 풍선을 쏘기는 좀 힘들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럼 바로 대북방송 제기할 그렇죠. 거고 대북방송 제기한다면 북한이 대북방송 제기하는 그 스피커 때려부시겠다고 포 쏠 가능성이 있고 그렇죠. 그럼 또 우리 또 행동해야 되고 그렇죠. 우리도 뭔가를 쏴야 되고. 대북 전단 살포 우리 보수 정부고 니들도 보수 성향이니까 우리 너네들한테
북한 인민들 인권도 우리 많이 얘기하고 하니 좀 지금은 자제해주면 안 될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될까? 그런 게 제가 생각할 때는 상식적인 대응인데. 금지는 하기는 좀 어렵다고 말하잖아, 자기들도. 그렇죠. 그건 잘 협의를 해서 금지시키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잘 협의를 해가지고 자제를 요구하고 잘 협의해 봅시다. 이렇게 하는 게 상식적일 것 같은데 지금 정부의 태도는 절대 그런 건 없다라는 듯이 지금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언론에. 네. 그러니까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희 오늘 드리는 말씀이 그냥 우리들의 얘기가 아니라는 걸 또 오늘 신문 사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문 사설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신문 사설 준비된 거 있잖아요. 그걸 보여주시면 한겨레 경향 뭐 이런 내용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지금 경향신문 사설부터 보여드렸으니까 경향신문 사설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물풍선 갈등이 9.19 군사합의 다 허물 일인가? 이렇게 사설을 쓰고 있어요.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는 대북 확성기 선전방송 재개 검토에 이어 내놓은 정부의 조치다. 보수 일각으로부터 북한 풍선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오는 걸 막지 못했다고 비판받자 내놓은 것이다. 북한이 이번 행동에 치졸하면서도 섬뜩한 도발이었음에 틀림없다. 하지만 남측이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로 대응하는 게 적절한지는 동의하기 어렵다. 9.19 군사합의가 지난해 남측의 일부 효력 정지 후 북한의 폐기 선언으로 유명무실해졌다고는 하지만 남북의 충돌을 제어하던 그 족쇄를 완전히 벗어던지는 것은 다른 얘기다. 북한 우물풍선이 아무런 제재 없이 남쪽으로 넘어온 것은 9.19 군사합의로 남측의 대응이 제약받았기 때문이 아니다. 군은 풍선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격추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럴 경우 북한 지역에 사격을 가하는 교전 행위가 될 수 있고 정체불명 내용물이 공중에서 터져 넓은 지역에 확산될 수 있기에 낙하오 수거가 가장 안전하다고 판단한 것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풍선이 넘어온 직접적인 이유는 남측에서 먼저 대북전단 풍선을 올려보냈기 때문이다. 이런 부분들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설이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걱정한다면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자제시켜야 한다. 당장 이 단체는 오는 6일 또다시 전단 20만 여장을 북쪽으로 날려보낼 계획이라고 한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9월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 남북관계 발전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단이 내려진 뒤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수수방관하고 있다. 북한 인권운동가들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하지만 그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게 분명하다면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 이렇게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한겨레신문 사설 말씀해 주실래요? 한겨레신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물풍선 살포의 9.19 합의 폐기 과잉 대응이다라는 제목의 사설인데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애초에 이번 사태는 한 탈북민 단체가 북에 30만 장의 대북전단 등을 띄워보내며 시작이 됐다. 그러자 북 국방성이 지난달 25일에 보복을 다짐했고 그러면서 이제 오물풍선이 날아온 건데 북의 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는 무책임하고 지저분한 도발임에 틀림없다. 그렇지만 남이 일부 원인을 제공한 면이 없지는 않다. 게다가 북이 2일 밤 오물풍선 살포를 멈추겠다며 물러선 만큼 원만히 수습하는 길을 택할 수 있었다. 이 구두 경고라든지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것이 성숙한 태도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대결로 가는 길을 택했다. 오물풍선 살포는 명백한 잘못이지만 이를 9.19 군사합의로 폐기로 맞서는 것은 과잉이다. 너무 무모하고 위태로워 최상병 사건 등으로 사면 초과에 몰린 국내 정국을 돌파하려고 이러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확성기 방송은 오랫동안 활용해온 대북 심리전 수단이지만 북을 지나치게 자극해 결과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2015년에는 북이 시설을 조준 사격하는 위험천만한 일도 있었다. 한반도는 미중의 전략 경쟁과 남북의 오랜 갈등이 중첩된 세계의 대표적 화약고다. 핵무장에 성공한 북은 하루가 멀다고 미사일 도발을 일삼고 있다. 정부는 무모한 강대강 대결에 나서는 대신 북과 사태 수습의 길을 찾아야 한다. 쓸데없는 기싸움 벌이다가 정말로 큰일이 날 수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 걱정되네요. 걱정되고 정부의 관심은 좀 다른 데 있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도 자꾸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걸 좀 사설 내용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어느새 하다 보니까 우리가 벌써 시작한 지 1시간이 됐어요. 사람들이 안 서 있으니까 그냥 막
거의 브레이크가 없어요. 뭐 폭주하는 거예요. 폭주하는 거야. 네. 폭주하다 보니까 머리가 이렇게 삐졌네. 네, 머리가 뭐 어떻습니까? 이 머리가 뭐 네. 머리에 달려 있는 게 머리죠. 뭐. 그러면 발생 뉴스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이원석 검찰총장 얘기하고 그다음에 칼럼 하나만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어요. 조선일보 1면 보여주십시오. 이원석 법 앞에 성역 없다. 김건희 여사 소환 시사. 저렇게 막 분위기 띄우면서 다 하면서도 거기를 그렇게 딱 하고 이원석 검찰총장 얘기를 써놓긴 써놨어요, 보니까. 근데 여기 안에 좀 흥미로운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이건 좀 저희가 소개해드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원석 검찰총장 그리고 6면도 그냥 차라리 보여주세요, 같이. 1면에서 저렇게 올리는 기사를 6면에다가 굳이 이재명 이화영 검찰 수사 겨냥 거기다가 굳이 저렇게 눈에 안 띄는 데다가 이렇게 조그만한 건 아니지만 그 박스로 이렇게 쏙 집어넣어놓고 눈에 안 띄게 만들어 놓은 건 또 무슨 심보인지 모르겠어. 그죠? 어떤 균형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조선일보는. 어떤 네. 자기들의 균형감이겠지. 그렇죠. 그런 거지. 독자들과 또 이 신문을 보는 권력을 향한 나름대로의 균형감이겠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조선일보 기사가 이원석 검찰총장이 어제 기자들 앞에서 수사 계속 할 뜻을 비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거도 좀 헷갈렸어. 왜냐하면 자기가 5월 중으로 그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 예외 없이 수사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명품백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수사팀이 샥 바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한동안 아무런 소식이 전해지지 않다가 지난달 30일인가요? 30일 날 주례 회동하면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말고 부장검사를 배석시켜가지고 부장검사한테 직접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직접 챙기겠다 이런 뜻을 보인 거잖아요. 그 이후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다시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면서 이거 지금 수사할 거고 내가 그렇게 지도하겠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면서 발언을 했으니 관심이 안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사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원석 총장이 이 디올백 수수 의혹 수사와 관련돼서 최근에 법 절차상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야 한다는 뜻을 주변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거고요. 이건 다른 데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원석 총장은 최근 가까운 지인들에게 국민들은 검찰이 법리뿐 아니라 시시비비를 가려주기를 바랄 것이라면서 중앙지검에서 노력은 하겠지만 절차를 엄하게 갖춰야 된다. 반드시 소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는 금품 수수 금지 조항은 있고 처벌 조항은 없지만 처벌과는 무관하게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 조선일보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예. 이 총장을 잘 아는 한 법조인은 김 여사 소환 조사를 시사한 것은 이원석 총장이 총대를 맨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평을 했다고 하고 이원석 총장은 또 이렇게도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정치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기대를 했지만 안 돼서 결국 내가 나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네. 이게 뭔 뜻인지. 또 지난달 9일 윤석열 대통령이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 사과를 드린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원석 총장은 대통령의 대리 사과만으로는 상황이 해결되기 어려울 것 같다는 말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수사 생각만 하는 게 아니고 뭐 별 생각을 다 하네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해결될 거라는 거는 그러면 그 여론이 잠잠해지면은 안 부를 수도 있겠네. 뭐 이런 생각인가요? 대통령이 풀어주길 기대한 마음이 있었는데 대통령이 뭐 이걸 풀어줄 수도가 없는 상황까지 와버렸으니. 그러니까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화끈하게 사과를 하고 고개를 숙였으면 국민 여론이 좀 잠잠해질 거고 국민 여론이 잠잠해지면은 김건희 여사 안 부를 수도 있지 이런 태도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고. 그러질 않기를 바래. 진짜 그런 생각했다 그러면은 어쨌든 원래부터 실망했어. 네. 굳이 더 기대할 것도 근데 없지만. 여기서 가장 또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하는 건 역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어떻게 할 거냐인데 새로 불거질 것은 없는 사건이지만 중앙지검이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니까 수사팀의 뜻에 따라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도 디올백 사건도 원칙에 따라 엄하게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 얘기를 이원석 총장의 한 지인이 굳이 또 해석을 해줬는데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4월에 고발돼서 4년 넘게 수사했으니 새로 나올 혐의는 없지만 법적 절차는 맞춰야 수사를 종결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읽혔다.
이렇게 얘기를 뭐지? 했다는데 이거 약간 찜찜한 얘기인데? 그래서 이 지인의 얘기를 제가 또 한 번 더 해석을 하면은 예? 불기소를 하더라도 불러야지 불기소가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불장을 쓰더라도 네. 한번 부르고 난 다음에 써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래도 검사인데 말이야. 맨날 말 듣고 그냥 딸랑딸랑 했지만 그래도 저도 검사예요. 그래도 어쨌든 소환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불기소 처분을 하든 뭐 해가지고 거기다가 뭘 써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하지 말라고 하면 안 되시잖아요. 뭐 이 정도 톤인 것 같다. 네, 계속 침대 축구하다가 CEO가 만료돼가지고 안 됩니다. 요거는 못 하겠습니다. 요런 정도. 네. 그런 정도네요. 차장물 사건과 관련해서는 요즘 굉장히 많이 저희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이원석 검찰총장 얘기를 통해서 한번 좀 앞으로의 분위기를 가늠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칼럼은 뭐 더 안 소개해드려도 될까요? 아까 칼럼 하나를 준비했었는데 늘 저희가 뭐 드리는 말씀이죠, 뭐. 뭐 보수가 이래도 됩니까? 이런 거요. 한국일보 김희원 뉴스 스탠다드 실장이라고 합니다. 실장이 썼는데요. 이러고도 보수인가? 이렇게 칼럼을 썼어요. 칼럼의 시작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국민의힘은 최수근 상병 특검법을 부결시킨 단일 대우가 자랑스러운가? 이 문장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성일종 사무총장이 대통령이 격려하면 안 되나? 뻔뻔하게 밑자락을 깔더니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원들이 어긋남 없이 단일 대우에 함께해 주셨다며 표단속 성공을 높이 평가했다. 단일 대우로 여당이 추구한 건 해병의 죽음 규명을 방해하고 사단장 구하기 외압을 은폐하는 것이었다. 이게 왜 안보와 국방을 중시하는 보수 정당이 할 일인지 납득할 수가 없다. 청년들이 의무적으로 군복무를 하는 나라에서 대통령 지키자고 사병의 죽음을 모른 척하는 게 정녕 보수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어제 천영우 전 외교안보 수석이 조선일보에 뭘 썼어요? 어제는 아니고 일전에 이렇게 쓴 적이 있습니다. 아, 이런 얘기를 쓴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휘관 자질이 이 칼럼에서는 이렇게 인용을 했는데 네. 지휘관 자질이 부족해도 문책을 피한 장교만 남을 것이고 안전지상주의에 빠진 군은 나약한 군대가 될 것이다. 왜? 최상병 사망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듯 형사 책임을 물으면 그러면 군이 이렇게 나약해진다. 국방의 미래가 어두워진다. 이런 주장을 쓴 적이 있습니다. 야, 대단한 사람이다. 사고 구조가 지금 전시냐? 사고 구조가 아주 놀랍네. 이런 사람이 외교안보 수석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그리고 외교안보 전문가라고 여러 말씀을 또 하십니다. 또 이분이. 여기 천전 수석 얘기는 규정을 무시하고 근육이 녹을 때까지 얼차례를 시킨 지휘관이 유능한가? 이렇게 칼럼에서 지적하고 있고요. 사병이 죽어나가도 훈련 작전을 밀어붙이는 군이 강한 군대인가? 국방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건 기본권을 중시하는 것을 나약함으로 간주하는 사고, 법규를 무시한 상명하복을 군기로 착각하는 태도다.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 유죄를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대통령이 한 일을 규명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기는 불가능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당 의원 워크숍에서 지나간 건 다 잊어버리자는 대통령이나 108이 굉장히 큰 숫자라는 황우엽 비대위원장은 대체 어떤 현실을 살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냉랭한 민심을 느끼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국갤럽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 21%까지 떨어진 걸 거론한 다음에요. 마지막에 칼럼이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보수라 할 수 없는 보수가 너무 많다. 자유시장을 옹호한다면서 대기업 독점 규제를 반대하고 선거 불신을 야기할 부정선거론을 확산하고 국가 안보를 중시한다며 전우조차 지키지 않는 이들이 보수를 자처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 진짜 보수라면 당신들 아들이 죽었다 해도 이렇게 하겠느냐던 해병대 예비역의 분노에 응답해야 한다. 공정과 법치를 훼손하는 대통령을 견제해야 옳다. 국가를 지키지 않고 대통령을 지키는 국민의힘은 부끄러운 줄 알라. 사병의 억울한 죽음을 덮고서 보수를 참칭하지 마라. 우리가 더 덧붙일 얘기가 있을까 모르겠네요. 김민하 평론가 여기다가 뭐 도이치모터 쓰고 뭐고 덧붙여주고 싶은 마음이지만 뭐 문장이 깔끔해서 더 덧붙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분명히 이제 이 코너는 9시 10분까지 하는 거였는데 처음에는 지금이 9시 40분이 되고 30분까지 늘어났잖아. 네, 그 갑자기 무슨 이게 스트라이크 존도 아니고 계속 던져가지고 야금야금 해가지고 아무도 이 회사에서 이거를 뭐 몇 분까지
늘렸다라고는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야금야금 하더니 지금 9시 40분이 됐습니다, 이게. 네. 또 신기록을 세웠네요. 오늘. 아, 대통령은 2,200조 원짜리 그거 뚫어보지도 않고 있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뭐 10분 가지고 그래. 진짜. 10분이 아니고 정확하게 계산하면 원래 처음에는 9시 10분이었다. 30분을 우리가 늘렸다, 지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신기록을 또 세웠다. 네. 죄송합니다. 시간 맞추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늘 신기록 계속 세우는 거죠. 네,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하루 해보는 종일 거죠. 해라 그냥 하루 종일. 네, 네. 달려보는 거죠. 아, 네, 끝까지. 구독자분들도 그래 오늘 어디까지 하는지 보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 그래도 우리 30분은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좀 가급적 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시간 10분 정도, 11분 정도 오버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주변 분들한테 많은 홍보도 좀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시사평론가 김성환 김민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